안녕하세요. 사람을 제대로 잘못 봤었던 두 아이의 엄마 김태희라고 합니다. 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곧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이 딱 들어맞더군요. 저는 남편과 만날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 몇 년간 마음고생을 제대로 했었는데요. 특히 그놈의 돈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생겼습니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이 돈은 아니었지만 돈은 항상 갈등을 야기하는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결국 그 힘든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와 제 여동생은 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건설업 쪽에서 오래 일하시다 제가 9살 때 건설회사를 직접 차리셨어요. 아빠의 회사는 대형 건설사처럼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제가 살던 지역에선 세금도 많이 내는 탄탄한 회사로 자리매김했죠. 하지만 돈이 있다고 사람이 무조건 편하고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는 법이더라고요. 아빠는 회사를 지키고 키우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종종 주말에도 일을 하셨거든요. 게다가 접대 자리에 나가 감정 노동도 하셔야 됐고 좋아하지 않던 음주도 피하실 수 없었죠. 철이 좀 든 뒤 그런 아빠의 고생을 알게 되고 나서부턴 오히려 저도 동생도 돈을 어렵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며 저와 동생은 각각 독립을 했습니다. 동생은 인천에, 전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나이 33세 2살 연상의 남편과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집이 여유로운 적은 없었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위로 누나가 1명, 아래로 여동생이 2명인 사남매 중 둘째였는데 자식이 많아서 더더욱 집 형편이 피기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절약하는 습관이 생겼으니 다행이지 뭐. 태희 너도 그런 내 경제관념이 마음에 든다고 했었잖아. 그런 배경 때문인지 남편은 알뜰한 편이었습니다. 남편은 성격도 착했지만 부분 경제관념이 맞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전 남편과의 미래를 쉽게 머리에 그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감사하게도 아빤 서울의 떡하니 3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어요. 아빠,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데. 이 아빠가 밤에 잠 못 자고 주말에 출근하면서 우리 딸내미들 결혼할 때 아주 대궐 같은 집을 마련해서 들려보내야지.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니? 이 아빠 능력 있다. 이 정도 부담 안 가지고 받아도 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부담스러워하며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말씀은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죄송해서 그 비싼 집을 어떻게 덥석받겠어요. 제가 대출받아서라도 집 마련해 오겠습니다. 요즘엔 대출이 80% 정도는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출? 아이고, 넣어두게.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이 대출받아 힘들게 사는 거 난 보기 싫래. 대출이자 그거 만만하게 볼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꼭 남자가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 여유 있는 집안이 더 해가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게. 하지만 아빤 딸 자식 고생하는 모습 보기 싫다며 딱 잘라 거절을 하시더군요. 결국 남편은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며 아빠에게 넙죽 절까지 했죠. 아빤 1년 뒤 제 동생이 결혼할 때도 인천에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는데 제부도 저희 아빠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혼한 후 전 바로 아들을 임신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자꾸만 시댁과 마찰이 생기더라고요. 얘 새아가 넌 엉덩이에 쇠떡이라도 들었냐? 왜 네 손으로 물도 안 떠다 먹고 서방을 부려 먹어? 네? 아, 제가 남편한테 시킨 게 아니고요. 제가 요즘 너무 허리 아파하니까 남편이 자기 물 들어가서 겸사겸사 제 것도 가져온 거예요. 뭐? 아이 어쨌든 네 것도 떠다 줬잖니. 나 땐 우리 양반한테 뭐라도 하나 부탁하면
집안이 아주 뒤집어졌다.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부려먹어? 너 설마 집에서도 우리 아들 이렇게 부려먹는 거 아니야? 임신이 뭐 유세냐? 저는 배가 불러오면서 점점 허리가 좋지 않아졌습니다.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기에 남편도 절 좀 배려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남편이 제게 물을 한 잔 떠다 주는 걸 보고 시모가 제게 버럭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제가 음식도 거의 다 차리고 점심 설거지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배부른 며느리에게 아들이 물 한 잔 떠다 줬다고 시모는 뿔이 났던 겁니다. 원래 신혼 초부터 시댁이 좀 가부장적인 곳이라는 걸 눈치는 채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자기 물 들어가며 제 물도 한 잔 떠다 줬다고 그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황당했죠. 그 뒤 시모는 제가 아들을 낳은 뒤에도 절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잔 집안일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 너 육아휴직 써서 집에 있지 않니? 그럼 육아도 집안일도 당연히 혼자 해야 되는 거 알지?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난 우리 아들이 집안일 같은 거 하는 꼴 절대 못 본다. 어머니, 아직 애가 어려서 집사람 혼자 집안일 다 하기 힘들어요. 물론 저도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쉬고 싶지만 어떡해요.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제가 배려해야죠. 뭐? 그럼 애미 제가 널 계속 부려먹는다는 소리야? 예, 너 여태 내 말 귓구멍에 안 쑤셔 넣었어? 설마 너 친정에서 집 해줬다고 유세라도 떠는 거야? 그래? 집은 집이고 지킬 건 지켜야지. 꼴난 거 아파트 하나 해왔다고 우리 아들한테 지금 유세 떨고 있는 거야?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듣자니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는 아들에게 해준 건 없지만 아들이 상전 대접을 받긴 원하는 놀부심보를 가졌던 겁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눈치 없이 자기도 집안일 다 돕는다는 말을 하며 시모의 속을 더 긁어놓으니 시모는 더 열이 뻗쳤던 거예요. 들어보니 남편은 혼자 서울로 상경하며 자취를 시작하기 전엔 집에서 손도 까딱 안 하며 산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들이 자기 아내를 위해 집안일을 한다는 말에 시모는 제가 집해온 유세를 부리는 거라고 여겼죠. 하도 제게 집해온 유세 떨지 말라는 말을 하길래 어느 순간부턴 저도 참지 못하고 받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제가 아파트를 해왔다고 유세를 떤다고 하세요. 애는 뭐 저 혼자 만들었나요? 당연히 애는 같이 봐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이 애 볼 동안 한 사람은 밀린 집안이라는 게 뭐가 어때서요? 뭐? 얘 말 대꾸 하는 것 좀 봐. 그게 왜 당연해? 집안일은 당연히 여자 몫이지. 그건 이 세상이 이치야, 이치. 우리 아들한테 네가 집해온 걸로 기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네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안 봐도 불보도 뻔하지. 전 그런 적 없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억인데 꼴랑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저희 부모님 덕에 어머님 아들이 대출금 걱정도 없이 편하게 살고 있는 건데요. 저도 이렇게 유세 떨 생각이 없었지만 하도 유세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결혼 전엔 평범해 보였었기에 전 시모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 줄은 몰랐었습니다. 시부는 여자들 일은 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침묵하는 것으로 시모의 편을 들었죠. 그나마 가끔 만나던 시누이들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고생이 많지 옳게? 원래부터 우리 부모님이 아들이 최고인 분들이라 그래. 그래서 난 세상 모든 집이 다 우리 집 같은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시부모님처럼 며느리를 더 귀하게 대접해 주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친정에 별로 안 오고 싶어. 새언니, 우리가 대신 죄송해요. 저랑 동생이 취직해서 나가 살고 있지만 않았어도 새언니가 저희 부모님 집 올 때마다 더 편들어 줄 수 있었을 텐데 저희 엄마 말은 그냥 대충 무시해요.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 시누이들에겐 고마웠지만 솔직히 남편에겐 화가 났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기 전 자기 집은 아들, 딸 구분 없는 집이라는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게다가 은근슬쩍 시모와 제가 갈등을 빚을 때
시모를 말리는 게 아니라 시모에게 자신이 집안일 한다는 걸 이른다는 느낌이 들어 더 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우린 시댁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당신 부모님 아들, 딸 그런 거 없으시다며? 아니, 누나랑 여동생 둘이 있다고 하면 여자들이 당연히 시집 오기 꺼려할 것 같으니까 나도 뭐 나름대로 포장한 거지. 당신이 좋았으니까. 뭐? 그걸 말이라고 해? 이거 완전 사기 결혼이잖아. 어머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기왕 결혼한 거 그냥 옛날 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지. 당신도 참 그렇다. 왜 처음엔 잘만 참더니 요즘에 사사건건 어머니랑 맞붙으려고 들어. 현명하게 대처할 수도 있잖아. 내가 집해온 일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여자는 마냥 식모처럼 살라는 듯 말씀하시는데 나도 서운함이 터진 거지. 어머님은 당신 기죽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어머님 자격지심인 거잖아. 그리고 나도 처음엔 그냥 네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맞다. 나 집안일 한다 하고 쓸데없는 말 하는 건 당신이잖아. 대체 그걸 눈치 없이 왜 말해? 그러니까 어머님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준 적 있어? 불씨는 더 키워놓고선 뒤로 쏙 빠져선 나중에도 나한테만 그냥 참으라고만 했잖아. 아니, 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또 그렇게 화를 내. 그리고 난 당신 남편이지만 어머니 아들이기도 해. 내가 집에서 제일 사랑도 대접도 많이 받고 살았는데 결혼했다고 마누라 편만 드는 건 너무 불효잖아. 그냥 당신이 좀 참아주면 안 돼? 사사건건 대드는 며느리 데려온 것 같아서 나도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단 말이야.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다투며 느낀 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였습니다. 착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고 얄미운 마마보이가 떡하니 제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깨달은 사실인데 남편은 일부러 자기 엄마에게 자신이 집안일을 한다고 이른 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모에게 욕을 먹으면 자신이 집안일도 육아도 좀 덜해도 될 것 같았다고 그렇게 나중에 실토하더군요. 그런 남편의 문제점은 또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3살 때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으로 짭짤한 돈맛을 봤었거든요. 그거야 축하할 일이었건만 그때부터 남편은 돈맛을 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몰래 계속 주식을 하던 남편은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제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뭐? 2천? 미안해 여보. 한 번 돈맛을 보고 나니까 자신이 생겨서 주식 수익을 또 다른 주식에 투자하고 투자하다 보니까 처음하고 다르게 계속 손실이 나서 그것만 메꾸려고 한 건데 뜻대로 안 됐어. 당신한테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 대출 받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잘 안 되더라. 그래도 2천 중에 1,500은 남아있어. 그걸 말이라고 해? 뭘 하든 나랑 상의를 했어야지. 애도 있는데 당장 그 1,500이라도 건지게 청산해. 그렇게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그 비싼 시계를 사고 백화점까지 들락날락했던 거야? 인터넷 주식 카페에 가입했었는데 거기 사람들도 다들 돈 좀 벌면 그런 거부터 사더라고. 씀씀이가 커져야 담도 커진다고. 담이 커야 큰 돈도 만질 수 있다길래. 그전에도 생전 안 그러던 사람이 사칠 부리기에 다툼이 있었거든요. 서로의 소비 습관을 알고 결혼한 건데 사람이 바뀌었으니 당연히 다툼거리가 되었죠. 심지어 그 와중에 저나 아이 것은 양말 한 켤레 사들고 오지 않았으니 더욱 곱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결국 남은 건 대출금뿐이라는 걸 알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그때는 아직 애가 어리기도 했고 남편이 싹싹 빌길래 한 번은 용서를 해줬었어요. 실질적으로 남은 대출금은 500만 원밖에 안 되기도 했으니까요. 남편도 창피한 건 알았는지 그걸 굳이 시모에게 이르진 않더라고요. 어차피 시모가 알아봤자 어떻게든 제게 꼬투리를 잡을 게 뻔했으니 저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5년 뒤 남편이 대뜸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뭐? 아니 왜?
진혁 형이라고 나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지금 건강식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대. 건강보조식품 알지? 그런 거 파는 회사인데 규모를 늘리려면 동업자가 필요하다고 나한테 같이 해보자네. 그 형 막 외제차 타고 몇 천만 원짜리 시계도 몇 개나 있는 형이야. 초기 자본금 투자할 것도 많이 없고 나한테 지분도 나누어 준대. 나 그거 같이 해보고 싶어. 동업은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는데 그냥 다니던 회사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뭘 해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전에 주식 때처럼 당신 한 방을 노리는 것 같은데 난 그거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 하더라도 더 잘 알아보고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 여보, 그 형 믿을 만한 형이라니까. 평생 돈 만 원에 쩔쩔매면서 살아왔는데 나도 제대로 성공 한번 해보고 싶어. 어? 여유로운 집에 애 정서에 얼마나 좋은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크게 믿음도 안 가고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전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남편을 만류했습니다. 남편은 한 며칠 그렇게 조르더니 얼마 안 가 잠잠해졌는데요. 포기가 빠른 애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이미 회사를 퇴사했다고?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미안해. 근데 당신이 설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질러버렸어. 나 벌써 형 회사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 어차피 월급 문제도 그렇고 곧 당신이 눈치챌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보, 나 진짜 잘할 자신 있어. 한 번만 믿어줘. 남편은 이미 저 몰래 사표를 내고 그 형과 동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처음 제게 말을 꺼냈던 날 이미 회사에 사표를 내고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내 의견 따윈 신경도 안 썼던 거네. 기가 막혀서 정말. 그래, 마음대로 해. 저번에 대출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당신은 항상 먼저 저질러 놓고 나한테 통보만 하는 식이잖아. 당신이 성공하고 말고를 떠나서 이건 신뢰 문제 아니야? 당신은 갈수록 어쩜 그렇게 날 실망만 시켜? 남편은 이번엔 정말 자신 있다며 한 번만 지켜봐 달라고 또 싹싹 빌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진짜 다 때려치우고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5살이던 저희 아들이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난 무서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어린애가 부모를 말리며 무섭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전에도 남편과 다툴 땐 꼭 방문을 닫아놓고 소리를 죽였었는데 아이들은 분위기만 봐도 다 안다는 말이 정말이었던 겁니다. 부모가 다투는 걸로도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부모가 갈라서기라도 하면 애가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싶어 전 우선 남편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이미 신뢰는 많이 사라졌지만요.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은 제게 통장 관리를 따로 하자고 말하더군요. 아니, 왜? 사업상 돈이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으니까 일일이 공유하면 골치 아파질 것 같아. 사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각자 생활비 각출해서 쓰자. 내가 많이 벌면 그만큼 생활비도 더 가져다 줄게. 주식할 때도 자기 것만 챙기던 사람이 사업을 한다고 가족을 챙기면 얼마나 챙기려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남편에 대한 기대가 많이 없었던 전 그런 걸로 옥신각신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딱 정해진 생활비 외엔 저와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 더 사다 주지 않더라고요. 요즘 광고비며 홍보비며 들어갈 돈이 많아서 여유가 없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아, 그래? 당신 어제 새 정장 맞춰왔더라? 당신 이번에 새로 맞춘 안경테도 브랜드 거던데 여유가 엄청 없어서 그런 것도 사나 봐. 그치? 아니 그건 사업상 필요한 자기관리지. 다 미래를 위한 투자야. 고객들 만날 때 그렇게 멀끔하게 차려입어야 신뢰가 가는 거라니까. 얼마에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전 남편의 모습이 딱 하나 남아있긴 했습니다. 알뜰함이요. 단 자기 자신에게만 빼고 말이죠.
남편은 자기 자신에게만 열심히 투자하며 저와 아이에겐 여전히 짜게 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편은 또 자기 부모에겐 용돈을 몇백만 원씩 턱턱 주더라고요. 아유, 우리 아들 사업가 되더니 효심이 더 깊어졌네. 이게 다 얼마야? 근데 너 설마 네 처가에도 이렇게 퍼주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집사람이랑 저 돈 관리는 각자 하고 있어요. 처간 집사람이 알아서 챙기고 있다고요. 그래? 하긴 네 장인은 워낙 잘 보니까 딸 자식한테 용돈까지는 안 받아도 될 거야. 그치? 그래도 너 사람 욕심은 끝이 없는 거다. 지금 처신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애미가 네 돈으로 자기 부모 챙기려고 들면 바로 네가 막아서야 돼. 제가 전에 너한테 집해온 유세를 얼마나 부렸니? 이제 네가 복수할 차례다. 시부도 시모도 좋아서 아예 입이 찢어지려고 하더군요. 솔직히 전 기분 나빴습니다. 집까지 해준 저희 부모님께 입을 싹 닫고 자기 애도 안 챙기면서 자기 부모만 챙기는 모습이 말이죠. 반면 제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던 시모는 대놓고 저 들으라는 듯 복순이 뭐니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원래도 시모 보기 싫어 시댁에 잘 가지 않던 저였었는데 그나마 명절이라고 갔던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에 대해 쟤네 부모 따위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결국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머님 아버님 부를 때 꼭 사돈 어른 안 사돈하고 존칭하시는데 어머님은 쟤네 부모가 뭔가요? 어머님은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안 입고 오신 것 같은데 서로 얼굴 보고 살아야 속만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저 앞으로 여기 안 오겠습니다. 재산 알아서 지내시던가요. 그래도 어른이라고 생각해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겁니다. 하지만 더는 이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전 아이 손을 잡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명절을 다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절 보자마자 노발대발을 했죠. 당신 그렇게 가고 나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가 차셨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말 좀 했기로써니 며느리가 제살 안 지내? 당신 그러면 앞으로 나도 처가 안 가. 가지 마. 안 그래도 우리 사이 안 좋은 거 우리 부모님이 눈치채신 것 같아서 나도 죄송했거든. 당신 없는 편이 친정 분위기에도 훨씬 나아. 감쌀 걸 감싸야지. 오죽하면 형님도 그렇고 아가씨들도 결혼한 뒤에 친정에 오는 걸 그렇게 꺼려 하겠어? 아들 사랑만 지극한 당신 부모님은 앞으로 당신 혼자 잘 감당하면서 살아. 그 뒤 전 정말 시댁에 가지 않았고 남편도 잔뜩 삐져선 친정에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부부랍니까? 이미 신뢰도 없는 상태에서 이건 남보다도 못한 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언젠가부턴 제게 생활비도 가져다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당신, 이 집 가족이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줘야 할 거 아니야? 왜 돈을 안 줘? 당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용돈을 턱턱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도 요즘엔 돈 못 드려. 회사 사정이 좀 위태로워서 그러는 거니까 기다려봐. 그리고 여보, 얼마 뒤에 우리 어머니 생신인 거 알지? 나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당신이 돈 좀 주면 안 돼? 그래도 당신이 며느리잖아. 뭐? 돈 잘 버는 것 같을 땐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부모만 챙기던 사람이 아쉬워지니까 나한테 어머님 생신 선물 살 돈을 달라고? 싫어. 각자 부모는 각자 챙기자며. 어이없어서 진짜. 아, 그리고 당신이 돈이 왜 없어? 그렇게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당신 가지고 있는 명품 시계, 옷, 구두 다 갖다 팔면 되잖아. 자기 건 내놓기 싫고 내 돈은 또 웃음나 보지?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사업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시작한 건 바로 당신이야. 그리고서 고작 2년 만에 사정이 안 좋아? 할 말이 없다 정말. 그 와중에 시모의 선물까지 사달라기에 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 생활비를 주지 않기에 아예 남편의 물건까지 팔아서라도 내놓으라며 화를 냈죠. 그런 말까지 남편에게 하던 절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우린 정말 이젠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맞구나. 이 뻔뻔한 사람과 더 살다간 악만 남겠다 하고요.
그때부터 전 서서히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아주 엄청난 사건을 터뜨려 주더라고요. 뭐?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고? 왜? 시모의 선물 얘기를 꺼낸 지 며칠 뒤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남편은 제발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더군요. 그게 전에 소비자 중 한 명이 식약처에 우리 회사에 대해 무슨 신고를 했나 봐. 허가받은 식품인지 의심된다면서. 그래서 식약처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건강 제품으로서 효능이 없다는 제품이라는 게 밝혀진 거야. 실은 식약처에서 허가를 못 받은 제품인데 받았다고 허위 광고를 했었거든.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무조건 식약처에 허가가 있어야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남편과 그 형이란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알면서도 무허가 제품을 팔았다네요. 그것도 심장병에 좋다, 혈관 질환에 좋다, 암에도 효과적이다는 허위광고 홍보를 엄청나게 하면서요. 완전히 식품위생법 위반의 사기였죠. 그게 딱 걸린 남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고작 2년 만에 자기 앞으로 빚이 무려 5억이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5억? 어, 그동안 무조건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고 대출까지 잔뜩 받아서 광고를 엄청 했었거든. 저번에 당신한테 보여준 그런 식으로 말이야. 반응이 좋아서 제품 생산도 엄청 활발하게 했었어. 빚이 많아도 판매가 쏠쏠하게 되니까 금세 다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빚을 지고 빚을 져서 사업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걸릴 줄은 몰랐지. 심지어 처음 경찰에 소환되기도 전에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이 환불해달라는 문의가 빗발치고 제품 생산도 중단되고 빚은 빚대로 못 갚고 그래서 최근에 내가 생활비도 못 가져다 줬던 거야. 남편은 그날 경찰 조사를 처음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벌써 2달간 몇 차례 조사를 받고 난 뒤 검찰로 송치될 것 같자 제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던 거예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여보.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여보, 나 잘하면 검찰에 송치돼도 벌금형에만 그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 그때 벌금 좀 대신 내주면 안 돼? 당신 모아둔 돈 얼마나 있어? 아니면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웃기고 있네. 당신 지금 사태 심각성 이해가 안 돼? 당신 범죄 저지른 거야, 범죄. 건강이 절박한 사람들한테 한 번 더 절망을 안겨준 거라고. 그런 주제에 지금 나한테 도와달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 여보. 안 그래도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하려고 타이밍만 보고 있었어. 근데 이 와중에 범죄 저질렀다고?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만 이혼해. 여보,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혼이라니. 이건 너무하잖아. 사람 제일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는데 진짜 이렇게 모질게 굴 거야? 당신은 그동안 내가 당신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난 진짜 결혼 생활하는 7년 동안 당신한테 질릴 대로 다 질렸어. 처음부터 당신 집에 대해서 나한테 거짓말했던 거, 은근슬쩍 당신 어머니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이르던 마마보이 짓거리. 검사한 줄 알았더니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구두쇠였던 탐욕스러운 이기심. 그리고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당신 부모. 이것들만 해도 진절머리 나서 이혼하려는데 이젠 범죄까지 감싸달라고? 미안한데 난 우리 아들 범죄자 자식 만들 생각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 진짜 없던 정도 다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타이밍만 보고 있던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제가 이혼을 말할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었나 봐요. 남편은 절대 이혼 못한다며 제게 싹싹 빌고 난리가 났죠. 지금 사업도 망하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판에 나더러 끈떨어진 연신세가 되라고?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편은 안방에서 쫓겨났으면서도 계속 집을 나가지 않고 이혼 서류에 도장도 찍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한동안 실랑이를 하던 와중 이번엔 친정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태희야, 아빠랑 엄마 큰일 났다. 당장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회사가 진즉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듣고 완전히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친정에 가도 여태 아무 말도 듣지 못했던 저였으니까요. 아빤 저와 동생이 걱정할까봐 여태 말을 못했다며 흐느끼셨습니다. 실은 아빠 회사 사정이 계속 안 좋았어. 알잖니. 요즘 대형 건설사들도 휘청휘청거린다는 거. 우리 같은 작은 건설사의 줄도산이 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그래도 어떻게든 대출도 다 받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 다 처분하면서 버텼는데 결국 회사 문을 닫는 걸 막지 못했어. 그때 빚 때문에 집도 경매로 넘어갔었다. 그럼 그때라도 말을 하셨어야죠. 그럼 저라도 어떻게 경매라도 막아보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동생도 요즘 박서방 사업 때문에 힘들고 넌 너대로 이서방이랑 안 좋아서 속이 말이 아니었잖니. 그래서 어떻게든 집만이라도 우리 힘으로 건져보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회사가 망하니까 전엔 그렇게 친한 척했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더구나. 이지 드디어 다른 사람이 낙찰받았대. 그래서 우리 진짜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너한테 전화한 거다.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급한 대로 월세방이라도 들어가려고. 걱정시켜서 미안하다. 근데 우리가 이사하면 어차피 너희가 다 알게 될 거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빤 저와 동생이 걱정할까봐 지금껏 말하지 못했다며 흐느끼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경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끝내 집은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됐고 이제 정말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머리가 멍하더라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힘드실 동안 자식인 전 대체 뭘 했나 싶어서요. 그때 저 망설이지 않고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에 공실로 나와 있던 3억짜리 전셋집을 얻어들였습니다. 제게 당장 그런 큰 돈은 없었지만 제겐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어차피 남편과 이혼할 마당에 그 집은 제 특유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전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부모님을 도와드렸던 거예요. 부모님은 이러지 말라며 말리셨지만 전 절대 부모님을 모른 척할 수 없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일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남편이 집을 나가지 않아서 당장 집을 금매로 처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급한 대로 이렇게라도 도와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아빠가 사주신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어떻게 엄마 아빠 월세집에 사시도록 내버려둬요. 그래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빚은 다 갚으실 수 있었다니 그건 다행이에요. 동생은 이미 제부의 사업 문제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었습니다. 대신 제가 부모님을 도와드렸다는 얘기와 함께 남편과 이혼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제게 정말 많이 미안해했죠.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해결한 전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부모님의 이사를 도운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어떻게든 제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남편은 제게 어딜 다녀왔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냉정히 말했어요. 우리 아빠 회사가 문을 닫았대. 집도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셔서 내가 이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전셋집 얻어들이고 왔어. 뭐라고? 아니, 얼마짜리? 3억. 뭐? 당신 미쳤어? 그 큰 돈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래? 그럴 돈 있으면 내 빚이나 갚아주지. 내가 왜? 내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 집은 우리 아빠가 사주신 내 특유 재산이라 당신한테 지분도 없고 이혼하는 마당에 내가 왜 당신이랑 내 부모님 도와드리는 걸 상의해야 돼? 각자 부모님은 각자 챙기기로 하지 않았나? 남편은 제 말에 펄쩍 뛰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코웃음을 치며 쏘아붙였죠. 아무리 그래도 우린 아직 법적으로 부부잖아. 당신은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쌀쌀맞고 독단적일 수가 있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고 있네.
내가 이거 왜 일부러 말해주는지 알아? 당신도 느껴보라고. 통보받는 입장이 느끼는 그 황당한 말이야. 당신은 나한테 말도 없이 대출도 받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젠 범죄까지 저질렀는데 난 왜 그러면 안 돼?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범죄 저지른 건데 내가 왜 당신을 불쌍해야 돼? 이제 확실히 알았지? 난 당신이랑 살 마음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이혼하자고. 가뜩이나 골치 아파서 이혼 소송까지 하기 귀찮으니까. 여보, 나 진짜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나 결국 사기랑 식품위생법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법률 위반인가 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까지 됐다고. 아, 그래?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잖아. 그럼 가뜩이나 이젠 재판 준비로 정신 없어질 텐데 나랑 이혼 소송까지 가고 싶지 않으면 우리 제발 좋게 좀 끝내자. 어? 아, 위자료는 별개야. 그건 내가 상담받고 있는 변호사 통해서 따로 다시 말해줄게. 검찰에 송치까지 됐다며 울먹이던 남편의 말에도 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전 이래도 남편이 나가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귀찮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번엔 시모가 제게 더더욱 유리한 정황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어? 웬일이세요, 어머님? 아! 다음 날 갑자기 시모가 집에 들이닥치더군요. 문은 남편이 열어준 모양인데 시모는 다짜고짜 제게 달려와 제 뺨을 후려치더라고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야, 너 우리 아들이랑 상의도 없이 네 부모 전셋집 얻어줬다며? 네가 감히 우리 아들 돈을 마음대로 써? 너 당장 그 돈 도로 안 받아와? 우리 아들이 땀 흘려서 번 돈을 감히 네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간 한이 있어도 네 부모한테 100원짜리 한 푼이라도 가는 꼴 절대 못 본다. 그게 누구 돈이라고요? 그 돈, 제 돈이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 제 돈이요. 뭐?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 돈이라고요, 제 돈. 저 인간한테 3억이 어디 있어요? 빚만 5억이나 있는 인간인데. 그게 무슨... 들어보니 남편은 전날 또 시모에게 전화해 하소연을 한 모양이더군요. 벙찐 시모의 표정을 보니 시모는 남편의 상황은 까맣게 모르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보니 이 인간은 평소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얘긴 쏙 빼고 제 험담만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남편의 실체를 속 시원히 까발렸어요. 다시 말해드려요? 어머니 그 잘난 아들이요. 사람들 상대로 사기를 쳤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사기랑 별벌법 위반으로 다 조사받고 있대요. 빚도 5억이나 있고요. 그런 인간 아주 질려버려서 내다버리려고 하는 통에 제가 누구 돈을 가져다 써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정하나, 쟤 지금 뭐라는 거니? 너 어제 나랑 통화할 땐 애미가 네 장인 장모한테 멋대로 3억짜리 전셋집 얻어줬단 말밖에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애미 말이 대체 무슨 말이야? 어? 검찰이라니, 빚이라니?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집사람한테 손찌검을 하세요? 전 그냥 답답해서 하소연만 한 건데 왜 이렇게 일을 더 키우시냐고요. 저 지금 절대 이혼 못한다고 버티는 중이었는데 집사람이 이 와중에 저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벌금형이라도 나오면 집사람한테 납작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해야 하는데 진짜 이렇게 초를 치시면 어쩌냐고요. 시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더라고요. 남편은 발을 동동 구르며 그런 시모를 타박했습니다. 저는 그런 한심한 두 모자에게 말했어요. 진짜 내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왔었다는 게 창피하네요. 어머님 그 잘난 아들이요. 사업 시작하고 지금까지 저한테 딱 기본 생활비 외엔 꽃 한 송이 사다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그렇게 우리 아들 하시는데 순 거짓말쟁이 자기밖에 모르는 짠돌이래. 범죄자이기까지는 이런 인간이. 그래도 어머님은 참 자랑스러우신가 봐요. 그런 자랑스러운 어머님 아들 제가 고이 환불해 드릴 테니까 제발 여기서 데리고 나가주세요. 아니, 예, 저 인간이 싹싹 빌어봤자 전
이젠 이혼 소송까지 불사할 거고 당연히 저 인간 도와줄 생각도 없어요. 당신 똑바로 알아도 당신한테 떨어질 콩고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꿈 깨고 제발 이 집에서 나가. 나가서 아들이 최고인 당신 부모님이랑 오순도순 깨먹고 살아. 여보. 이제 여기 당신 여보 없거든? 아, 그리고 나 어머님이 내 얼굴에 손댄 거 고소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너희 엄마 내가 진짜 고소해도 괜찮겠어? 만약 그게 싫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안 그럼 나 진짜 이대로 바로 진단서 끊고 경찰서 갈 거니까. 시모가 제 말 몇 마디에 말문이 막힐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거액의 빚까지 있다는 말이 충격이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말을 제대로 못하는 동안 전 남편에게도 으름장을 놨습니다. 고소라는 말에 남편도 시모도 움찔하는 것 같았어요. 전 드디어 남편은 물리적인 힘 없이 쫓아낼 수 있는 기회다 싶어 한마디를 덧붙였죠. 어머님, 저 인간 빚 대신 갚아주려면 한 푼이 아쉬울 것 같은데 저한테 고소당해서 소액이라도 벌금 내게 되면 아깝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저 인간이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저 인간 지금 같이 싸서 나가주세요. 안 그럼 진짜 같이 경찰서 가게 될 줄 아시고요. 당장 빚이 5억이나 된 데다 검찰 조사까지 받는 상황에서 남편과 시모에게 고소, 벌금 같은 이야긴 꽤나 부담됐나 보더라고요. 결국 그들은 울상이 되어 남편의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시모는 제게 큰 소리를 내려왔다 본전도 못 찾고 돌아간 거죠. 그리고 그 뒤 전 약속을 어기고 진단서를 떼어 시모를 고소해버렸습니다. 그때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난리를 쳤었는데요. 저는 딱 이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동안 이정환 그 인간한테 하도 거짓말을 당해서요. 저도 이렇게 한번 돌려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죄값은 치르셔야죠. 끊겠습니다. 어차피 회사 문도 닫았겠다. 남편은 시댁에 들어간 것 같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불리한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송을 하던 와중 남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 소송까지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자 두 모자는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 또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여보,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피해자들한테 민사소송까지 걸렸어. 이대로 가다간 피해 보상까지 다 해줘야 할 판이야. 당장 내 빚만 해도 5억인데 내가 그거 보상해줄 돈이 어디 있겠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이 집 팔고 좀 작은 집으로 가면 대출금 3억 갖고 나서도 조금은 나 도와줄 수 있잖아. 안 그럼 나 진짜 앞으로 일하는 족족 월급 다 차압될 거란 말이야. 에미야, 그동안 나한테 서운한 거 있었으면 저번에 나 고소한 걸로 다 퉁치면 안 되겠니? 그래도 우리 정한이가 지우 아빠인데 얘 인생 진짜 엉망되게 생겼다. 제발 도와다오. 당신 죗값은 당신이 알아서 감당해야지. 왜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들어? 어머님, 제가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그건 엄연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돈인데 그걸 어머님이 왜 넘보세요? 언젠 그깟 아파트라고 하셨죠?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 애 아빠인 것처럼 전 우리 지우 엄마고 우리 지우 앞으로 잘 키우려면 저도 돈이 필요해서요. 두 사람 다 또 찾아오면 그땐 경찰에 확 신고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할 것이지 왜 이제와 이런답니까? 전 그들을 냉정하게 지나쳤어요. 그나마 아직 어렸던 저희 아들이 자기 아빠의 그런 처량한 모습을 보지 못한 게 다행이었죠. 이후 남편은 결국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길 포기하고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소송 자체도 남편의 범죄 행각과 결혼 생활 내내 제가 겪었던 문제들, 또 시모가 제게 손찌검을 했던 것까지 모두 더해져 남편에게 불리했으니까요. 아이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올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빚만 잔뜩 있던 남편이 절대 꾸준히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저는 법원에서 양육비를 일시불로 받길 주장했습니다. 그 덕에 전 남편 앞으로 남아있던 그나마의 재산을 아이의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받을 수 있었죠. 물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다달이 받을 수 있었던 양육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돈이었지만 빚만 잔뜩 있던 남편에게 그 이상을 받아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친정도 어려워진 상황에 혼자 아이를 키우려면 제겐 꼭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한 후 전 집을 정리하고 아이와 둘이 좀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차익으로 친정 부모님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갚았고요. 직장이 서울이었으니 친정에 들어가긴 힘들었고 다달이 대출금 이자 내기 아까워 그런 선택을 했던 겁니다. 미안하다, 태희야.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짐만 되는구나. 아니에요. 애초에 두 분이 해주신 돈으로 대출도 없이 편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제가 죄송해야죠. 이후 결국 전 남편과 동업자던 형,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은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사기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처벌과 별개로 전 남편과 동업자 형은 처벌받은 이후에도 평생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돈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시부모는 어떻게든 빚만 잔뜩인 아들을 도우려 집까지 팔고 월세집으로 이사했지만 소송 걸린 돈과 남편의 개인 채무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했던 그 돈을 다 갚을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시부모는 시누이들에게까지 전화해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동생 좀 도와라 라고 윽박질렀다가 손절당했다고 합니다. 가끔 저와 근황을 묻고 지냈던 큰 시누이가 해준 이야기였죠. 그렇게 시부모와 전 남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우리 아들의 아빠인 전 남편의 신세가 그렇게 처참해진 걸 보면 마음이 좋지 않긴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기인 걸 알고 시작한 인간이었으니 그 모든 건 인과응보였다고 생각해요.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전혀 불쌍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합가를 한 상태입니다. 친정 아빠는 회사가 무너진 뒤 그래도 남은 뒷수습까지 책임을 다해 마치셨어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전세 계약 기간도 만료되자 전셋집을 빼서 저와 합가하자고 제안하셨죠. 자식으로서 저도 부모님이 걱정됐던 터라 전 기쁜 마음으로 집을 팔고 부모님과 돈을 합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덕분에 인천 사는 여동생 내에도 부모님을 뵈러 오기 쉬워졌다며 참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 60대 후반에 접어드신 부모님은 이곳에서 직장을 구해 일하고 계십니다. 엄만 건물 청소를 하고 있고 아빤 주차장 관리요원 일을 하고 계세요. 늘 대표님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사시던 부모님이 걱정되어 한 번은 많이 고생스럽지 않으시냐고 여쭤보니 아빤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 사업하면서 항상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놨으니 오히려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진 것 같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부모님 얼굴이 예전보다 한결 밝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부모님은 가진 것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게 아니라 사업이 망해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잃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니 돈이란 참 아이러니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결국 몰락해버린 전 남편과 모든 걸 잃고도 되레 평안을 찾은 부모님을 함께 떠올리면 돈이야말로 양날의 검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풍족하면 삶을 윤택하게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과 유혹도 따라오고 반대로 잃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으니 말이죠. 전 앞으로 부모님을 잘 모시며 저희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해요. 무엇보다 저희 아이는 제 전 남편과 달리 위험한 돈의 양면성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선 돈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놈의 돈.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든 시모와든 숱한 갈등을 겪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어쩔 수 없이 평생 돈이라는 것과 얽혀 살아오셨을 텐데요. 부디 여러분께선 최소한 제 전 남편처럼 돈의 위험한 유혹에 빠져 모든 걸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돈과 양심, 돈과 여유로움의 줄다리기에서 현명한 중심을 잘 잡으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